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재충전의 시간도 별로 갖지 않고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면 제 월급은 올라가지 않습니다만은 각종 이슈에 대한 여러분의 흥미, 양질로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오늘도 총선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총선 이슈의 껍질을 저와 함께 가실 분들 소개합니다. 먼저 이번 총선에서 웬만한 후보자보다 더 바쁘게 뛰시는 분이죠. 윈지 코리아 컨설팅 박시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그 옆에 우리나라 국회 기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겨레 성한용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 때문에 영화 유튜브 입덕했다. 네. 예, 해시태그도 이분 때문에 좀 보나요? 저 때문에 보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예. 네, 그 촬영 전에 대기실에 선물 같은 거 오지 않습니까? 예. 제일 많이 오는 선물이 이제 정준희 교수님 팬카페에서 보내준 선물이랑 아, 대기실에 선물이 와요? 네, 선물이 와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할 때는 안 왔는데? 그러게요. 야, 그럼 저널리즘 토크쇼에서 떠가지고 TBS에서 이제 네, 선물을 받고 계신 거죠. 선물을 받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정준희 교수한테 저랑 좀 나눠 먹자. 나도 조금 지분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여기는 선물이 안 오나요? 선물이요? 네. 가끔 와요. 방송 꽤 하셨는 조회수도 꽤 나오던데 선물이 예. 안 오나요? 최경영의 경제쇼로 오고 최경영의 이슈오도독으로는 아직 오지 않습니다. 예, 지금 영화 전문 유튜버 거의없다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세 분 거의없다님. 예. 이름이 왜 거의없다죠? 그 처음에 이제 유튜브 시작할 때 이름 정할 예. 때 아무 생각 없이 정하잖아요. 예, 예전에 저 대학교 때 교수님이 저한테 예, 제가 교수님한테 물어봤거든요. 교수님이 보시기엔 제가 싸가지가 없는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아 너는 없진 않아 거의 없지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요거 재밌다. 교수님 상당히 정직한 분이시구나. 예, 굉장히 돌아서고 나면 기분 나빠지는 예. 대답을 예. 하셔가지고 사실은 저 성한영 선배도 잘 아시겠지만 기자들도 자신 없을 때 사실상 뭐다. 아 그렇죠. 거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팩트 확인이 확실히 안 됐을 때는 사실상 이렇다. 근데 거의 확실하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예. 이번 총선은 거의 판세가 정해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워낙 반전의 반전이 지금 거듭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도 뭐 정권 심판론이 먹혀서 야 이거 여당이 참패하나 보다 했는데 또 뭐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 초기에는 야당에서 아주 좋아했어요. 이번 선거 끝났다. 뭐 이 자신감도 아주 차서 좀 약간 득이 만한 황교안 진짜로 좋아하는 게 이렇게 얼굴 표정이나 뭐 표정에 나타납니다. 아, 그래요? 영상 시대이기 때문에요. 예. 뭐 유튜브 또 텔레비전을 통해서 나타나죠. 황교안 대표가 2월 말인가 긴급 기자회견 이런 걸 냈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좀 특이하게 우한 폐렴 뭐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그랬죠. 지금도 우한 코로나라고 해요. 그랬죠. 예. 아니 조선일보도 지금 우한이라는 말을 안 쓰던데. 아무튼 예. 그분은 굉장히 소신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이제 좀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안 쓰는데 옛날 공안 뉴욕 검사, 폐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지금 공안 와서 검사라는 직업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 예. 의심은 되는데 확인은 예. 안 해봤어요. 그래 아무튼 지금도 우한 코로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게 좀 특이하게 일종의 그 색깔론 비슷한 프레임으로 막 공격을 했어요. 또 정권 심판론 이렇게 하다가 아니 이게 이제 전 세계로 막 확산되니까 우리 국민이 보기에도 아니 가만히 있어 이 정도면 우리나라 잘한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좀 여당 정부 여당을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론의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 야 이거 뭐 우리 잘하면 지역구만 한 130 할 것 같아. 이제 예. 이렇게 이게 뭐 불과 한 사나흘 전까지 분위기였는데 예. 요즘 또 저쪽 미래통합당 이 당 예. 이름이 어려웠어요.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대충 그건 끝났고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경제가 어려운 게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이게 또 다시 먹히기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또 지금 며칠 남았죠? 그 사이에 한 두세 번은 더 반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치인들의 여야를 다 떠나서 정치인들의 뇌피셜에서만 막 이렇게 작동하는 걸 거 아닙니까? 저도 이게? 실제로 보면은 2월 한 중순까지는 실제 여론조사들을 해보면 민주당 후보들이 상당히 앞서갔었어요. 근데 이제 2월 말 3월 초에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여론조사 해보면 상당히 좁혀집니다. 민주당 쪽 통합당 후보들이 좁혀졌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성환영 선배님 말씀하셨듯이 외신에서 호평이 일어나고 우리가 좀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결국은 사실 코로나가 모든 것을 집어삼켰죠. 네. 선거 이슈가 실종됐습니다. 사실은 선거 캠페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네. 보면 그래서 결국 이번 선거는 코로나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 성격이다.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뭐 100개국이 넘는 곳에 코로나가 다 발생을 했으니까 그걸 다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선진국 중에서 한국이 꽤 나은 그렇습니다. 것처럼 이제 보일 수밖에 처음에는 없거든요. 예. 이 방역에 대해서만 평가를 했었어요. 예. 방역을 잘하냐 못하냐. 근데 이제 여론조사들이 여론조사 해보면 이제 방역에 대한 긍정적 평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의 호평도 영향을 미쳤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경제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경제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느냐 이 대목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얼마 전 이제 경향신문 보면 예. 60%가 넘어가거든요. 경제 대응도 제법 잘하고 있다. 현 정부가. 아, 그래요? 예, 그렇게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급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뭐 예. 경향신문 같은 거 59%를 찍었고 다른 조사기관도 대개 5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수도권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최근에 이제 판세조사 유심히 보면 격차가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의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지는 민주당 후보가 좀 더 과거보다 앞서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부산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접전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어떤 특징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이탈리아나 미국, 뭐 스페인 예. 이런 쪽을 보면 요즘에는 거의 이제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라고 해서 예. 뭐 질병이 돌아서 팬데믹 상태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예. 이걸 현실판으로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약간 요한계시록 비슷하게. 예, 그렇죠. 이제 영화에서 그런 걸 많이 구현을 했는데, 음. 근데 처음에 이제 제가 아무래도 제 채널에 있다 보니까 제가 가끔 이제 못 만든 영화들을 얘기하다가 그래서 뭐 그 보석을 다 모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뭐 박근혜가 재집권이라도 합니까? 라는 식으로 이제 개그를 치면 거기에 달려드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 왜 너는 대통령을 욕을 하냐?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처음에 하면 안 되는구나. 전직 대통령 저 예. 현재 범죄자가 아닌가요?라고 예. 질문을 했는데 뭐 그건 이제 그분들 생각하기 나름이니까요. 예.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우리나라가 약간 방역에 실패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그런 댓글을 다셨던 분들이 이제 총 공세로 돌아섰었죠. 아. 너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 음. 너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 빠야? 너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라는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빠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 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욕하고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싫어하니까 너는 문재인 빠인 거야. 그게 이제 논리적인 도약인데. 네, 그렇죠. 예. 한 계단 한 4-5개를 예. 한 번에 뛰어 올라가 버리시는. 예. 네. 근데 그런 댓글들이 이제 뭐 지금은 어때 너? 뭐 그런 댓글들이 막 달렸다가 이제 이탈리아, 미국 터지고 나니까 싹 사라졌습니다. 마치 정말 무슨 질병이라도 돈 것처럼 그런 류의 댓글들이 싹 사라졌어요. 댓글을 통해서도 민심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젊은 친구들은 아무래도 댓글을 통해서 많이 소통을 하니까요. 아. 커뮤니티에 달린 댓글이나 유튜브 채널에 달린 댓글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전 세계의 상황을 볼 수 있고 게다가 네.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유튜브를 하는데 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를 들어보면 네. 그건 상당히 이제 객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문화가 좀 틀린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사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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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은 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없잖아요. 우리는 아예 택배로 다 되니까 예. 사실. 예. 예, 그런 문화적인 아니면 시스템적인 차이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유의해서 봐야 할 지점은 뭐냐면, 그럼 지금 조사해 보면 민주당 후보들이 상당히 앞서 있는데 이게 계속 이어질 거냐, 판세가 굳혀진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앞으로 아닙니다. 변수들이 상당히 많고요. 예. 특히 이제 그 공천에서 통합당이 공천을 굉장히 잘 못했죠. 그 마지막까지 민경욱 네. 연수울 후보에 대한 2번 번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부활을 했지 않습니까? 부활의 아이콘인데 민경 그 후보는 될 거는 같던데요? 지금 지지율은 앞서 있죠. 왜냐하면 예. 거기가 인천 최고 강남이라 불리우는 송도 신도시가 있습니다. 부유층들이 예. 많이 사는 도시죠. 예. 그래서 이제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여당의 예. 정일영 후보하고 정의당의 이정미 예. 전 대표죠. 두 예. 분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지역은 분명한데요. 예. 어쨌든 그런 공천 잡음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보수층에서 많이 숨어버립니다.
네. 이번 선거 힘들겠는데 코로나도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잘하고 있고 대응을. 그다음에 공천은 우리 마음에 좀 안 들고 이러다 보니까 응답 회피 현상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지지하지만 지지한다고 말을 못하는구나. 말을 못하는 그 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여론조사 차이율,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3에서 5%포인트 정도는 보수 후보를 더 쳐줘야 된다. 쳐줘야 한다. 그렇게 하고 판을 보셔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접전 지역은 지금 뭐 어디 여론조사 보니까 뭐 한 이쪽 서울 수도권에서 한 6대4 정도로 앞서는 것 같다. 뭐 이런 전국적인 거였나요? 그 수도권은요, 여론조사? 사실 수도권은 더 차이가 벌어집니다. 더 차이가 수도권이 121개 지역인데요. 예. 지금 만약에 여론조사 나온 대로만 만약에 물론 다 지역을 조사해서 발표한 건 아니지만 예. 예를 들면 한 3분의 1 정도가 보통 발표가 됐는데 되게 그런 추세로 본다면 여당이 뭐 한 90석 이상은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으로만 여론조사가 본다면. 그대로 된다면. 그렇지만 아까 이제 숨은 야당 표를 감안하면 그렇죠. 그 달성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전체 여론조사의 정당 지지도 평균 이거 가지고 의석수 예측하면 항상 틀립니다. 그렇죠. 예, 이게 소선거구제고 각 그 선거구마다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막판 민심이 묘하게 한쪽으로 쏠리면 그게 좀 증폭돼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지난 4년 전 기억나시죠? 그때 저 개표 시작되자마자 악 소리들 다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당이 예. 막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이 정가에 아주 그 중요한 금원이 있는데 예. 이 오버하지 마라. 오버하지 마라. 고개 들면 죽는다. 고개 들면 이런, 죽는다. 네, 예. 아마 전 그 굉장히 중요한 그 교훈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여당이 사실은 야당 황교안 대표하고 미래통합당의 그 좀 오바. 그러니까 코로나19를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정권 심판론이나 색깔론 이런 거를 공격하다가 이게 전 세계로 번지니까 야 이거 봐라 이거 야당이 너무한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 중심으로 모아줬듯이 또 지금부터 조심해야 되는 거는 정부 여당 쪽인 거죠. 야 예. 우리가 참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고개를 드는 순간 예. 또 유권자의 그렇습니다. 돌에 맞을 가능성이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네요. 예. 서병수 지금 부산 선대위원장이죠. 그 통합당의 부산 진갑에서 김영춘 후보하고 지금 경쟁 관계에 있는데 오늘 뭐 어젠가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정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는 빵점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예. 혹평을 한 겁니다. 그러네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평가들이 시민들이 들었을 때 네. 동의할까? 동의 안 근거가 하죠. 말이 안 뭐죠? 됩니다. 빵점이라는 근거가 있었을 거 본인 아닙니까? 생각인 거죠. 아니 그냥 내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예. 아, 정치인들이 참 조심하셔야 돼요. 묘한 게 한번 역설의 역설인데요. 이를테면 코로나19 때문에 투표율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우리 다 예측하고 있는데 오늘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지난번보다는 거의 10%포인트 정도 올라갔습니다. 훨씬 더 관심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좀 이게 정확히 원인 분석이 안 돼요. 사실 이제 한겨레 기자들도 오늘 이제 계속 낮에 그 취재를 했는데 예. 전문가들이 막 이제 혼란을 일으켜요. 예. 하면서 왜 투표 의향이 더 올라가지? 이게 뭐지? 어떤 기사 대표님 좀 예.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기사 댓글에 보니까 어떤 노인층이신 것 같아요. 노년층에서 내가 뭐 어떤 한이 있더라도 꼭 투표해서 심판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뭐 예. 그런 댓글이 그런 있더라고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투표율 떨어지면 문재인 정부하고 여당이 위험해진다. 아니야, 그럼 내가 가서 투표해야지. 지금 유권자들이 오히려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제 발표했는데 저국 투표층이 선관위 조사 결과 72.7%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과연 어느 정도 될 거냐 실제 과거의 사례로 본다면 동일 시점에서 조사를 합니다. 항상 지난 20대 총선에서 D-20일 날 예. 선관위가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예. 과거에 보면은 지난번에는 63.9%가 나왔거든요. 투표율 조사를 했을 때. 근데 실제 투표율은 58%가 나왔어요. 네. 대개 한 6%포인트 정도가 하락하면서 그 결과가 들어맞았는데 예. 만약 그대로 적용한다면 60% 중반대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최고. 72.7이니까.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거의 대선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대선인데 대선이잖아요, 이게 대선. 재밌는 거는 한 2주 전, 1, 2주 전에 투표 의향을 물어보면 예. 각 여론조사 기관들이 선생님께서 꼭 이번에 투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네. 반드시 투표하겠다. 이게 적극 투표층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60대 이상이 높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40, 50대가 높았고 네. 그 60대하고 20대가 낮았거든요. 물론 20대가 제일 낮았지만 못지않게 60대도 낮았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이. 예. 근데 이 코로나 문제가 두 가지가 해석이 가능한데 코로나 상당히 진정이 된 거야. 이제 밖에 이제. 나가서 조금 뭐 투표하는 것 자체를 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죠. 이제 어르신들도 적극적으로 투표 의사가 있고 한편으로는 원래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런 건강의 우려 때문에 소극적이었다가 오히려 진정이 되니까 내 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성향이 바뀌어서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좀 코로나19를 대처를 잘한 것 같으니까 문재인 정부를 찍어야지 이렇게 바뀔 일은 없죠. 그건 가망이 그건 불가능하죠. 코로나19가 예.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되는 나의 애국심을 꺾을 수 없다라고 의지를 굳히는 그런 그런 거죠. 효과가 좀 더 크다고 봐야겠죠. 그런 근데 저는 네. 약간 이런 현상이 정치가 생각보다 사람들한테서 재미있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라고 저 혼자는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요? 아니 네. 선거는 재밌어요 원래. 네. 정치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선거는 재밌어요. 아니 정책 공약 뭔지 아무도 왜냐하면 모르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예. 게임하고 말씀하신 데 예. 똑같은 게 결과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 결과가 바로 나오고 이제 예전에는 정치나 정치인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얻기가 예. 이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다들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누르기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채널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점점 더 동아리 의식이라든지 내 편 의식 같은 게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거는 내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근데 20대 친구들은 여전히 낮을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20대 친구들은 여기서 지금 20대랑 제일 가까우니까. 예, 그렇죠. 20대들의 댓글을 제가 제일 많이 보니까. 예, 예. 예. 그런데 20대 친구들은 너무 많아요, 관심사가. 아, 예,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너무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세상에 하나 즐거운 일이.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제 본인들의 취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도 또. 괴로움도 굉장히 많죠. 예, 관심사가 많고 괴로움도 많고 예. 세상은 날 몰라. 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어라고 중이병스러운 생각들을 하는 친구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근데 위험한 발언이에요 지금. 아니, 바로 그러니까 이제 댓글 보입니다. 지금. 일부입니다. 일부. 네. 일부입니다, 여러분. 네. 20대 남성의 진단은 맞다고 봐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네, 정책 분명히 있어요. 오래됐고요. 네. 이게 분명히 있는데 2030 여성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코로나 문제가 막 확산세가 커질 때는 네. 투표 의향을 조사를 해보면 남성 투표 의향이 높고 여성이 낮았어요. 근데 이게 진정이 되면서 네. 여성 투표율이 다시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아. 최근에 조사를 해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우려가 아이들 때문에 투표장에 가기 좀 꺼려했는데 네. 좀 이제 잦아들면서 네. 투표를 할 동인이 좀 생긴 건데 저는 여기에 황교안 대표가 불을 질렀다고 봅니다. N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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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저는 2030 여성들의 투표율이 올라갈 거다. 네, 이거 반발심이 그러니까 오래. 호기심 때문에 심판을 해야 할 대상이 나타난 거야. 아. 호기심 때문에 들어간 사람은 뭐 괜찮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황교안 대표는 제가 봤을 때 텔레그램이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 가입돼 있을 거예요. 그럴까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텔레그램의 문재인 정부 이후에 네. 제가 한 성선배는 몇 명이나 전화번호부에 사람이 있습니까? 뭐 그래도 뭐 한 3천 명 뭐 그 정도 있죠. 됩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있는데 그 보수적인 분들, 교수분들, 관료분들 그리고 보수적인 정치인분들이 문재인 정부 이후에 텔레그램에 굉장히 많이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의미냐면 본인들끼리 속닥속닥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야. N번방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 예, 예. 굉장히 텔레그램에서 비밀 대화를 하고 싶은 거야. 카톡이 아니고 뭔가 사람을 욕하고 싶은 거지. 그런 심리를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텔레그램은 알 거라고 봐. 그렇지만 N번방에서 그렇게 한 6, 7단계를 거쳐서 돈을 막 몇십만 원 이상을 내가지고 네. 가입을 귀찮아서 가입 못 하겠던데. 아니 근데 저도 그거 자세한 예? 내용은 모르지만 이해가 안 나는 게 이게 관훈클럽에서 발표했죠. 방송 기자 토론회란 말이에요. BJ 씨. 그러면 예. 적어도 그런 질문은 당연히 예상 질문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갑자기 무슨 기자가 인터뷰를 딱 요청한 게 아니라고. 예. 즉자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거 질문지 줘요. 예. 주고 예. 이게 이슈화 됐기 때문에 내가 맞습니다.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그러면 왜 그렇게 답변했을까? 본인 생각이 그런 거죠. 뭐. 그 측면도 예. 있고. 왜 이제까지 그 여성들에 대한 성적 희롱 그다음에 성폭행에 관한 재판이 네. 얼마나
남성 위주의 보수적으로 이루어져 왔었는지 네. 그리고 이분이 검사를 하고 법무부 장관을 했는데 그런 어떤 그 판례들에 본인의 생각이 갇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요 감수성이 조금 떨어지는 편인데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보통 뭐 어떤 뭐 이념 감수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젠더 감수성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시고 또 세대 감수성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청년에 대해서 자신 있다. 청년 뭐 길을 걷다가 뭐 그런 책도 내시고. 근데 이게 전형적인 뭐라고 할까? 이 교회 오빠 마인드라고 할까? 교회 선생님 마인드. 그러니까 내가 청년 지도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청년을 제일 잘한다. 그게 사실 가장 위험하거든요. 예. 이 이제 저처럼 나이 좀 든 사람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나는 청년들하고 대화가 잘 돼. 대화 안 됩니다. 부모 자식들 간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청년들은 대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부모들은 난 우리 자식하고 대화 잘 된다 이게 50%쯤 되는데 자녀들은 10%도 안 되잖아요. 대화 잘 된다. 아니 투표할 때도 그래요. 이제 부모가 시킨다고 자식들이 그대로 따라. 절대 안 네. 따라했습니다. 싸움 나지.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젠더 감수성도 생각보다 조금 약하신 측면이 워낙 이제 보수 쪽에 계시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실수를 했고 또 약간 이제 변명을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법률가로서 그 양형의 요소 네. 그러니까 뭐 다 처벌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뭐 그런 것까지 다 가혹하게 무조건 뭐 똑같이 처벌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를 법률가적 본능에 의해서 잠깐 떠올라서 이제 실언을 했다 이렇게 변명을 해요. 물론 변명이 다 되진 않습니다만. 네. 그게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 교회를 탄압하는 듯한 그런 그건 의무감이 이야기를 있죠. 하면서 이분이 원래 전도사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교회 가령 기독교 신자가 한 1,00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미. 아 그래요? 어떻게? 네. 어떻게 오늘 나왔습니까?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런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아 그래요. 좀 실수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신천지로 이렇게 시선 돌리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다 나중에는 아니 신천지하고 교회는 다르다. 교회에서 뭐 확산되지 않는다 했는데 바로 그 순간 막 교회 확산 사례가 막 올라오고 하니까 그걸 또 막 고쳤죠. 네. 또 고친 흔적이 그대로 막 SNS에 남고. 예.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안 됐어요. 막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이제 선거가 D-13일인데 네.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민주당이 상당히 앞서 있는 건 분명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변수가 하나 있어요. 이제 코로나 전국이다 보니까 인물들을 비교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죠. 사실. 당만 남아 있어요. 네, 당만 남아 있으니까 정당 지지도가 반영된 결과물들이 많은 거예요. 선거구별로 여론조사 네. 결과라는 게 인물을 꼼꼼히 따져볼 수 없는 시간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벽보 붙었고 네. 이제 선거 공보가 날라오고 그러면 어쨌든 유권자들이 조금은 따져볼 겁니다. 공보라도 보겠죠. 예, 봅니다. 잠깐이라도 봅니다. 그래서 그 변수가 있습니다. 인물 변수라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이제 공천을 굉장히 그 혁신 공천을 나름대로는 통합당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김용호가. 근데 이게 사천 논란이라든가 잘라냈는데 시원하게 잘라냈는데 새로운 사람을 심을 때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분들이 꽤 많이 포진이 된 거예요. 이게 당내 잡음이 너무 커졌던 거죠. 근데 예. 과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유권자가 어떻게 볼 거냐. 뭐 자질이 훌륭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투표율이 높게 나왔다는 이 현상을 오늘 이제 굉장히 큰 함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된다면 지금의 여론조사가 꼭 그대로 갈 거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더 좁혀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 개인기 발휘할 시간 원래는 이제 일정상 지금 백병전 해야 될 때인데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나가지 그 못하니까. 접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유명 인사들이 프리미엄을 좀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지도가 인지도. 있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 신인이지만 청와대 대변인했던 뭐 고민정 후보 이런 분들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현장에서 대면 접촉을 할 필요 없이 이미 뭐 아는 사람이 나왔으니까 이제 높게 나오고 또 반대로 이게 누구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수도권의 어떤 분은 제가 가서 만나봤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어요. 민주당 몰라요? 후보인데 내 이름을 몰라. 선거에 나간 줄도 몰라. 나온 줄을 몰라요. 아니, 그냥 이름 얘기해 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 그 정당 지지도에만 의존을 해야 되는데 너무 답답해하는 아니 거예요. 이 코로나19 프로에서 때문에 인지도라도 높이게.
서비스. 아니 굉장히 불쌍하더라고요. 이 코로나19만 아니면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막 가슴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인들한테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특히 낙하산 신인들의 경우에 이게 불리한 인재 영입이라고 보통 당에서 여기 인재 영입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역에 내려가면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아주 유명한 사람 몇몇 빼고는 네. 이게 그런 분들이 조금 초반에 고전을 해요. 지역에서 그래도 오랫동안 갈고 닦았던 분들은 시민들이 인지도가 꽤 있는데 그렇죠. 중앙 무대에서는 좀 알려져 있는데 지역에서는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인지도가 높은 사람 경우에 어디죠? 강남 갑인가요? 네, 태용호, 예, 태용호 김성고? 씨가 예. 태구민. 예, 태구민. 태구민입니까? 태구민. 예, 네, 본명이. 이름 바꿨습니까? 이름 바꿨어요. 예. 그게 뭐 백성을 구한다 그래서 태구민이라고. 아, 예, 그래요? 예, 예, 예. 아니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김정일에게 충성을 하다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네. 그러면 김정은에게는 충성을 안 했다고 보고 김정일에게 충성하다가 내려와서 자본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갑에서 지금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게 본인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미래통합당한테 이게 득이 됩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태구민 후보가 강남 주민들이 좋아하는 원래의 스타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강남 주민들은 엘리트들을 굉장히 그렇죠. 좋아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시끄러운 선거 싫어합니다. 조용한 선거 바라고요. 근데 태구민 후보는 당선되더라도 경호 인력을 늘 부채하기 때문에 이게 유권자를 바라볼 좀 골치 아팠어요. 근데 강남의 지금 최대 이슈는 뭐냐면 종부세야. 그다음에 재건축 문제. 그리고 이런 정책 이슈 때문에 예. 강남권이 최근에 그 통합당이 원래 강세지만 별로 흔들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계기를 통해서 정권을 이번에 심판을 해야겠다. 이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좀 불만족스럽지만 네. 아직까지 시선은 태구민 쪽에 좀 더 가 있는 거죠. 김성곤 후보하고 차이가 뭐 아주 크게 벌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가봐야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김성곤 후보가 정치 싸움을 좀 해야거든. 뭐냐면 이념 투쟁, 이념 노선이 불거지는 거에 대해서 사실 그게 통합당의 선거 전략상 사실 도움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그렇죠. 경제 민생 전선으로 붙어야 하는데 이념 전선으로 붙었고 통합당 꼭 유리한 건 아닌데 김성곤 후보가 보니까 정치 싸움에 능하진 않아. 이 사람이 좋고 품격이 좋고 점잖고 점잖으신 이런 분. 분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걸 해낼 수 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남의 자존심을 긁었다. 옆 지역도 박진 후보도 종로에서 3번 당선되신 분인데 갑자기 어느덧 강남을에 오셨거든요. 전현희 후보하고 지금 맞서고 있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불이 보면 통합당 후보들이 좀 낯선 느낌이 들 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좀 치고 나가야 하는데 같이 종부세 얘기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쩔 수가 네. 없구나. 강남에서는. 그쪽에서는 그 얘기가 뭐 언제나 먹히니까. 예. 종부세를 2%밖에 전체 인구에 안 내는데 네. 그쪽에 다 집중해서 몰려 살고 있으니까 격전지 다른 것들은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요? 의미가 있는 것들? 동작 봐야 되지 않을까요? 동작? 동작을은 나경원 후보와 이수진 후보가 맞붙고 있는 물론 최대 관심 지역 중에 네. 하나죠. 근데 거기는 정말 나경원이냐 이수진이냐 이런 싸움이 아니라 나경원이냐 아니냐의 싸움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예. 후보에 대한 그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비호감도가 상당히 제법 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비호감을 가진 분들이 똘똘 좀 뭉쳐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수진 후보가 좀 앞서 있는 조사 결과들이 좀 많이 발표되고 있죠. 네.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거기는 늘 시끄러웠어요. 민주당이 전략 공천하면 늘 반발하고 무소속 나가거나 돕지 않고 막 시끄러웠던 동네인데 네. 이번에 처음으로 지역위원장부터 시작해서 그 탈락했던 경선 후보 2명이 똘똘 뭉쳐서 돕고 있어요. 이번만큼은 제대로 나경원 돕는군요. 후보를 좀 꺾어야 한다. 이런 어떤 베이 속에 뭉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수진 후보 개인 인물을 따지기보다는 나경원 후보에 대한 비호감층이 똘똘 뭉쳐 있고 당내 반발이 적기 때문에 지지층이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지금 앞서 있는 게 아닌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 후보 관련해서 제가 이제 다른 시사 프로에서 박지원 변호사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박준 변호사? 네, 박지원 예. 변호사. 그 나경원 후보가 내는 공약이 항상 같은데 강남 4구 만들겠다는 공약인데 예. 지금까지 3선이나 하셨는데 3선이 맞죠? 3선인가 4선인가? 예.
지역에서 3선이었을 겁니다. 예. 네, 비례로 합쳐서 사선 4선. 같은 아, 예. 아, 비례까지 합쳐서 4선. 3선이나 하셨는데 왜 지금까지 이 공약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냐. 동작구 그 아, 아파트가가 그게- 많이 올랐어요. 아니 이분이 그 아파트값만 오른 겁니까? 네, 많이 올랐어요. 그게 강남 되겠다라는 게 아파트값 올리겠다는 거예요. 서초 인접 예. 지역이니까. 아, 그럼 어쨌든 성공은 한 거네. 동작에서 2번 하셨고요. 그 전에 이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나오기 전에는 중구에서 맞아요. 국회의원을 중구에서 했습니다. 그 맞아요. 지역으로 옮기셨죠. 처음엔 비례대표였고요. 예. 그래서 이쪽 동작을 뭐 강남처럼 만들겠다 이 얘기한 지 아주 오래된 거는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예. 그거는 네. 서초의 집값이 아니 동작의 집값이 많이 올랐고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의원 시절에 그럼 일을 잘했나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거하고 그 기대 상관없어요. 욕구가 이제 채워진 거야. 예, 그럴 수 있지. 이제 개발 욕구가 많이 채워졌어. 아, 네. 그래서 다른 욕구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재건축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그냥. 그렇죠. 예. 동작 을 유권자들이 뭐라고 그럴까 중앙에서 아주 유명한 정치인을 뭐 우리가 그러니까 종로 유권자들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종로 유권자들은 그래도 우리가 정치 1번지인데 그렇죠. 어. 그래서 뭐 지역 발전도 좋지만 어. 이 대선 주자급은 돼야 우리가 좀 뭐 해주지 뭐 이런 게 그렇죠. 있다고 합니다. 예. 물론 동작을 유권자들 그러실 수는 있는데 그거보다는 굉장히 우리 지역의 발전을 해줄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걸 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나경원 의원이 지금 약간 고전 중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역 발전적 요구도 있지만 중앙 정치도 따져요. 왜냐하면 너 어디 살아 오면 거기 국회의원 누구지? 막 이런 얘기 할 때 우리의 얼굴, 우리의 대표 아닙니까? 자랑거리 아닙니까? 예. 이제 그 분이 만약에 평판이 좀 안 좋아졌다. 예. 이러면 조금 좀 뭐랄까요?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네. 솔직히. 얼굴 국회의원을 팔리고 내가 꼭 자랑거리로 생각하시는 분은 찍든 찍지 예. 안 예. 찍든 상관없이 예. 좀 기분 별로 안 좋죠. 우리 구를 대표하는 정치인은 나경원이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아니 뭐 예. 아니 뭐 아무 상관없죠. 일부 분들은 그게 창피하시거나 뭐 그럴 예. 수도 있다는 좋아하는 이야기죠. 분들도 있고, 좋아하는 분들도 예, 있고. 좀 예. 창피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예. 국회의원이 내가 우리 지역구에 누가 국회의원에서 내가 으쓱하고 자랑스러워한 기억은 없고 네. 야 국회의원 이야기하지 마 쪽팔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국회의원들은 많았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대표적으로 몇 분 정도는 그렇게 회자가 될 만한 분들이 있죠. 워낙 유명한 분들은 당대표급이나 그렇죠. 뭐 원래 회자가 예를 들면 뭐 좋았던 싫었던 네. 뭐 대통령 배출을 했던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어깨가 좀 펴질 거고요. 그래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 그런 대통령이 됐어. 의미에서 대구에서의 김부겸은 어떤 대구 사람들의 자존심이랄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사람 의미가 아닙니까? 있죠. 본인 이제 예. 그 캠페인 포인트도 거기에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총선 출마 선언이 아니고 대선 출마 선언처럼 예. 이번에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 우리 대선 주자급은 좀 살려놔야 될 거 아니냐. 지금 대구에 누가 있냐? 나 김부겸 빼고. 이제 이런 뉘앙스가 이제 선언문에 들어있고 이제 또 그 얘기가 일부 먹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렇죠. 이게 당 이름이 맨날 헷갈려서 통합당. 아무튼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홍준표 예. 전 예. 대표를 공천을 안 준 것에 대해서 대구에서 이게 혹시 황교안 대표가 경선 대선 후보 경선 라이벌을 제거한 것 아닐까? 뭐 이제 그렇죠. 이런 그런 얘기를 이야기 한다고 많이 합니다. 했죠. 또 이제 예. 김태호 전 경남지사도 예.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제 대구 경북에서 굉장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김부겸 의원 빼놓고 별로 유력한 대선 주자가 잘 안 보여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론은 일단 그건 알겠고 김부겸 지난번에 뽑아줬는데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 밑에 가서 문재인 정부 잘한 게 뭐냐 이제 지금 이 바람 때문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 굉장히 고전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 예. 잘했다고 보고요. 그 길밖에 없다. 수는 전략적으로 판단하면 왜냐하면 옆 동네 바로 수성을에서 홍준표 후보가 뛰고 있지 않습니까? 무소속으로. 네. 홍준표 후보가 사실 날개를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부겸, 주호영 싸우는 수성갑에 이진훈이라고 그 무소속 구청장 출신의 무소속 후보가 중도 사퇴를 했어요. 그 사퇴를 하고 바로 홍준표 후보 쪽에 붙어서 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요? 구청장이니까 이제 조직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기반이 있는데 네. 홍준표 쪽으로 간 거예요. 후보 쪽으로.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네요. 김부겸 후보는 홍준표 후보하고 같이 성장을 해야 돼요. 이번 선거 전략은. 그러니까 대구에서 여야 대권 후보 한 명씩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키워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홍준표도 한 명 있고 야당도 한 명 있고 이거는 여당도 한 명 있고 필요하지 않습니까?
김부겸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이 방송 꼭 들으셔야 아니 그래서 저는 야, 이거 예전부터 대단하다. 홍준표 후보가 선전을 만약에 하게 되면 김부겸 덕을 볼 거다. 김부겸 후보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 측면 때문에 그 정서가 있거든요. 시민들. 수성 갑을 바로 옆 지역구기 때문에 재밌네. 영향이 좀 있긴 있을 겁니다.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되고 황교안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하고 지금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황교안 후보가 안 되면서 이번에 이제 실언을 몇 번 했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좀 낙마를 하고 이번에 만약에 지면 어렵죠. 만약에 어렵죠. 지고 통합당이 일당이 못 됐을 경우 만약에 민주당 격차가 좀 있으면 어렵죠. 차기 대선은 어렵다고 봐야죠. 그렇게 되면 홍준표 쪽으로 기회가 넘어가겠죠. 그렇게 되네요. 홍준표한테 기회가 넘어갈 것 같고요. 예. 그다음 이제 오세훈의 당선 가능성. 당선 그다음 또 한 가지 가능성. 중요한 거는 예. 안철수의 성적표가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지금 국민의당 비례만 냈지 않습니까? 과연 몇 석을 가져갈 수 있냐, 그 힘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중에 총선이 끝나고 대선을 가는 과정에서 안철수의 상품 가치 보수 쪽에서 얼마 주고 사야 할까 이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살지 말지를 고민할 거고 산다면 얼마를 줘야 할지 가격을 얼마를 쳐줘야 할지 고민스러운데 예. 이번 총선의 성적표에 달려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홍준표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저는 홍준표 김부겸이 같이 떠들면 떠들수록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대구가 커질 거고 그게 최대 이슈화가 될 겁니다. 박정 대표님은 안철수 전 의원은 일단 보수 쪽 후보, 대선 후보로 보시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은 있다. 송 선배는 아닌 것 같으세요? 아니 모르겠어요. 예. 저도 그럴 것 같긴 한데 반문재인 연대 한다는 거 보니까 오늘 마라톤은 여수에서 지금 한참 뛰고 계시던데. 예, 여수가 제 고향인데. 예. 예. 왜냐하면 호남 쪽에서 표가 나와줘야 거기가 날씨가 그런 따뜻해서 국민의당이- 뛰기는 좋습니다. 예. 포레스트 검프. 요 정치부 기자들이 예. 약간 놀리는 표현으로 포레스트 철수 이런 표현을 했어요. 포레스트 철수. 근데 포레스트 왜 검프. 뛰는지를 예. 잘 모르겠다. 아니 이게 이번에 사실 비례대표 후보들의 라인업을 조금 안이하게 짜신 것 같아. 거기 안철수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 국민의당. 왜냐면 1번은 이제 그 뭐, 간호 쪽에서 간호, 활동하셨던 네. 의료진이잖아요. 코로나19 그거는 때문에 그러면 많이 상징성이 하시는 있는데 2번, 3번은 어쩔 수 없이 또 뭐 이해는 되는데 예. 본인을 도왔던 최측근들을 라인업을 짰단 말이에요. 이태규, 권은희를. 예. 그리고 이제 4번은 논란을 많이 일으켰죠. 예. 뭐 저 전대엽 뭐 의장인가요? 뭐 대표인가해서 그 서울대 출신의 조금 보수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그동안 활동했던 거 보면. 그래서 조금 신선한 느낌이 조금 덜해요. 주목받는 어떻게 보면 비례대표 후보가 좀 적어요. 다른 그러니까 당은- 안철수 얼굴로만 그냥 치르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네, 그렇죠. 근데 다른 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뭐 거기는 뭐 신선한 게 있습니까? 미래통합당이나 뭐. 열린민주당의 예. 비례 후보들이 가장 적극적이죠. 왜냐하면 검찰 관련 이슈들이 워낙 많이 터졌기 때문에. 열린민주당. 예, 왜냐하면 그 윤석열 총장의 장모건 관련해서 좀 시끌시끌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어젠가요, 그젠가요? 채널A. 예, 채널A 기자와 예. 관련해서 검찰 고위직과의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내용이 풍부가 이게 됐어요. 채널 A는 사실 2월 달부터 그런 어떤 작업을 했다고 보면 선거를 대비한 거의 정치 공작 만약에 그럼요. 70년대가 생각납니다. 정치 공작. 진짜. 만약에 검사장이 정말로 개입이 돼 있다면 이건 정치 공작 아닙니까? 아무튼 그건 이제 법무부에서 좀 확인해 보겠다고 하니까 예. 조금 기다려 봐야죠. 아직은 뭐 부인하고 있고 하니까요. 아니 뭐 본인이 단독으로 그런 짓을 했다면 기자가 그 이상한 기자인데 그건. 예. 저도 기자지만 네. 기자들 중에 좀 그 약간 그 뭐 내가 뭐 이 지구를 구하겠다 세상을 바꾸겠다 이런 약간 망상증에 빠져 있는 기자들이 아니 세상을 있긴 얼마나 있어요. 가짜게 봤으면 지가 나서가지고 그 정치를 하고 있어. 아니, 이번에 근데 이제 그 기자 예. 그 제보자의 예. 인터뷰 오늘 내용을 보면 그 기자 혼자 판단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렇겠죠. 예. 그 채널A 최고 상층부하고도 교감이 있었던 것처럼 아니 목소리를 말씀하시니까. 직접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녹취 록이 있는 게 아니고 녹취한 내용이 그 음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가 그건 좀 봐야 됩니다. 예, 그 너무 그렇죠. 좀 사실인 거를 몰고 가기 좀 조심스러운 그렇죠. 대목이 근데 있어요. 확인이 되면 그렇습니다. 이게 성문 분석은 정말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근데 그 성문 분석이 돼도 증거로 채택이 됩니까? 아니 성문 분석이 됐으면 일단 개입을 한 거잖아.
아니 그래서 예. 지금 제보자 쪽에서는 네. 통화 기록을 까게 해달라. 그럼 예. 간명하게 증명이 된다. 그 지칭하는 고위 검찰과 네. 해당 기자와 몇 개월 사이에 통화했던 거. 그렇죠. 뭐 그런 거 만약 한다면 길게 통화했던 내용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뭐 판단을 할 수는 있겠죠. 이게 그리고 사실은 기자 혼자 단독으로 했다면 말했던 내용을 보면 변호사법 위반도 될 수 있어요. 실정법 위반 여러 가지 될 수 있는데요. 예. 이제 기자들이라는 게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약간 특종의 눈이 먼 족속이기는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상당히 엄청난 일을 벌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너무 언론사 엄청난 채널 A 네. 이쪽에 무슨 상층부까지 연결돼 있고 검사장 이런 게 다 연결돼 있을까?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겁니다. 좀 팩트 확인해 보시죠. 예, 그래야죠. 총선 전에 결론이 나올까요 이게? 이 사안이 예. 사실은 그 가긴 갈것 같아요. 통합당 입장에서도 무조건 수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걸 계기로 조국이냐 윤석열이냐 이런 프레임으로 좀 가져가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럴 사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정국에 대한 평가 선거 네. 이렇게 가져가는 게 지금 제일 유리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방역이라든가 네. 경제적 긴급 뭐죠 재난지원금 뭐 이런 등등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에 유리한데 새로운 이런 불씨들이 막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 별로 안 좋거든요. 아. 근데 또 한쪽에 열린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비례 당선수를 많이 내기 위해서는 선명성을 자꾸 부각을 시키려고 할 거고 이제 그런 측면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적대적 지켜봐야 공생 관계 적대적 공생관계. 이런 제휴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 이게 뭐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얼마나 거기 아니 조국 대통령 만들려고 한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예. 뭐 저 지금 보수가 총선에서 압승하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할 것이다. 그것도 탄핵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자꾸 이제 조국 쪽으로 이제 몰고 가려고 하는 너무 극단적이면 예, 그렇습니다. 힘들죠. 양쪽에 이제 예. 묘하게 그런 지금 제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여기에 유권자들이 얼마나 휩쓸려 들어갈까요? 그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지금 각 당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단지 총선만은 아니겠구나. 그리고 안에서 무수한 합종 연행이 일어나면서 가령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본헤드 플레이를 많이 해온 황교안 대표가 적당히 고맙죠. 예. 쭉 가시는 게 봐주시는 게 고맙죠. 대선까지 가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아 근데 뭐 그렇게 예. 가면 또 이낙연 저기 후보가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도 대선 떨어져도. 주자로 그냥 그렇죠. 가시면 대선 주자로 가는 게 고맙겠죠. 적당히 미래통합당이 뭐 괜찮게 가고 황교안 대표가 가는 게 근데 이제 홍준표나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세훈이나 뭐 이렇게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지만 홍준표나 오세훈이 더 황교안보다 더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대선에서. 거기까지 민주당이 생각할 생각을- 겨를은 없을 것 같고요. 안 해요.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네. 이번에 이제 지금 최대 극복 과제는 사실 비례정당과 관련된 고민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열린민주당이 막 치고 나가니까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한동안은 윈닝 구조가 좀 있었어요. 흔히 말하는 그 더불어 시민당, 네. 시민당 쪽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열린민주당이 치고 나오면서 오히려 정의당 표를 좀 먹고 무당파도 좀 끌어들이면서 윈윈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다. 최근 조사를 보면 더불어시민당은 좀 하락세고 열린민주당은 좀 상승세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추천했던 10번 이후에 그 비례대표 후보들이 과연 당선될 수 있을까 한 7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이제 고민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추세로 보면 단독으로 과반 돌파할 수 있는 정당이 나올까? 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기에 따라서는 다를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고 세 번째는 대선 후보급들 중에서 누가 선전할 건가가 고민이에요. 그러면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 대선 후보 지지도 1위인데 정치적 리더십을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유심히 볼 겁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유심히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동 선대위원장인데 이해찬 당대표가 좀 몸이 좀 안 좋아지셔서 네. 이낙연 그 선대위원장을 전진 배치했거든요, 사실. 이제 그랬을 때 정치력, 이런 메시지, 힘, 판단, 정무적인 판단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볼 거예요. 왜냐하면 총리 때하고 또 다르거든요. 총리 때는 정책적 현안이나 국정 운영과 관련된 얘기고 정무적 사안에 대해서 과연 이낙연 후보가 정치력이 있나
이런 거 유심히 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박원순계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공천이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래서 경선을 뚫고 공천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과연 당선이 될지 그 측면도 좀 재미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도지사 같은 경우는 가까운 분들이 공천에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적 지지도는 압도적으로 높아졌는데 흔히 말해서 국회의원들은 그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차후에 대선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 또한 눈여겨 보실 재밌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재밌네. 근데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 이낙연 후보고 공동선대위원장인데 그런 이야기 자주 한단 말이죠. 위성정당과 관련해서는 좀 민망하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본인의 대선까지를 생각한 어떤 정치적인 아주 어떻게 보면 현명한 그런 발언이라고 평가를 해야 됩니까? 그 정도 서비스 그 정도는 해야죠. 그럼 이걸 아.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민망하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 그리고 예. 이낙연 총리, 이낙연 예. 후보 본인 자체가 좀 그런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부드러운 뭐 네, 네. 리더십, 점잖은 아. 신사, 품격 있는 정치인. 예. 그분이 그 백봉 신사장도 받으셨고요. 또 그 국회의원 중에 가장 아름다운 한국어를 구사하는 상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 이분은 말의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절하게 뭐 위성정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니까 좀 이렇게 서비스를 해드리는 뭐 이런 거죠. 근데 박시영 대표 말씀대로 이번에 정치력은 지금부터 사실 시작이에요. 예. 호남에서 국회의원 4번 하고 국무총리 하셨는데 생각보다 이 민주당 안에 이낙연 후보하고 가깝다. 나는 이낙연 옛날 표현으로 개보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렇군요. 굉장히 참 신기합니다. 이분은 예. 기자들하고 친하세요. 기자 출신이라서 그런가요? 아, 그 실제로 저녁에 예. 뭐 막걸리 한 잔 같이 해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예. 다식 하고. 네. 근데 이제 정치인들하고는 별로 그렇게 안 친하세요. 근데 국무총리 할 때 물론 총리 공관에 여러 민주당 의원들 불러서 이제 뭐 밥을 먹었다는데 그 예. 최근 한 1, 2년 사이인 거죠. 그래서 지금 총선에서 정론에서 이긴다고 해도 지금부터 이제 사실 대선 레이스는 전혀 다른 네. 그러네요. 정치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내부 지금부터 조직이.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의 어떤 진면목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해 보여야 되는 과제를.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 그게 보면.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 개인의 자격으로 민망하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는 뭐 능히 할 수 있고 뭐 이낙연 원래 전 총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보여줬던 모습에 부합해요. 그러나 당 선대위원장의 자격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적절한가? 그러니까 당의 간판으로 나섰을 때는 흠결도 본인 좀 두드려 맞을 각오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하거든요. 꽃길만 걸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두 번은 다들 용인합니다. 지지자들도. 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충분히 뭐 그런 발언들로 나올 필요가 있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이게 누적이 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정치력이라는 측면을 이야기했던 거고요. 앞으로 이제 이낙연 후보가 당선의 길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과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런 이제 더욱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겁니다.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그럴 때 과연 이분이 생각하는 정치 철학, 노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정부적 판단이 어떤지를 아마 유심히 볼 겁니다. 인터넷에 보면 정치인들도 유명하신 분들은 이렇게 짤방이라 그러죠. 작은 클립, 뭐 15초, 20초 사이에 이제 그냥 게시판에 띄워놓을 수 있는 클립화가 돼서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아까 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포레스트 검프랑 많이 합성이 되시죠. 지금 계속 뛰시니까. 예. 그리고 그 감시자들이라는 영화 예. 보시면 정우성이 계단에서 막 날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예. 그거랑 이제 예전에 그 계단으로 또 뛰신 후다닥 장면이 뛰는 있잖아요. 예, 후다닥 뛰신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합성해서 이제 어떤 런닝의 이미지가 이상하게 생겨가고 있고 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그런 이미지가 저는 오히려 더 걱정이 되는데 굉장히 젠틀하고 말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거의 무결점이다라는 식으로 많이 지금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한 번은 이게 말씀하신 대로 역풍을 맞는 순간이 올 겁니다. 무결점의 정치는 이런 거 안 좋아. 예. 이미지. 여백의 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백의 예. 미가 있고 좀 약간 약점도 있고 좀 이래야 약간 되는데. 좀 그냥 약간 좀 지저분한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 홍준표 대표가 낫다니까요. 아니 홍준표 후보는 그 후보라고 지난번 해야지. 대선 때도 네. 그랬지만 어지간한 실수에도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잖아요. 네. 아니, 메시지에 있어서는 네. 홍준표 후보가 탁월하죠. 아, 사실. 예. 네.
물론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도 대단하고 또 이낙연 후보도 대단합니다. 네. 메시지 힘은. 예. 이제 어쨌든 그 막걸리 좋아하시니까 저는 여백의 미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다만 이제 그것이 대중이 알아채게끔 어떻게 만들까요? 측근들만 몇 명 그렇게 안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같이 막걸리 먹는 기자들만 알면 안 되죠. 근데 정치인이 예. 자기 스타일을 바꾸면 안 돼요. 아. 너무 심하게 바꾸면 네, 사기치는 그것도 겁니다. 애매하죠. 예. 그냥 자기 스타일, 자기 정체성, 자기 가치관, 자기 실력 가지고 승부를 내야죠. 그래서 이걸 이 시대 정신하고 예. 맞고 또 그걸 국민 유권자가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 뭐 대통령 하는 게 맞겠다 하면 그 사람이 되는 게 맞는 거지. 갑자기 뭐 이낙연이 홍준표 스타일로 바꾼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맞네. 그건 중도층, 네. 중도층 무슨 뭐 확산 전략 뭐 이게 아니네. 아, 그런 예. 그 정체성이 안 되는 왔다 갔다 겁니다.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어떤 품위 있는 태도와 언어 구사 이거는 이낙연의 어떤 정치적인 정체성 가치예요. 그게 그거를 고치라고 하시는 홍준표 거죠. 후보를 재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이런 분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니 또 보수 쪽의 지지자분들은 그분의 그 화끈함 뭐 이런 거 좋아하실 수 있죠. 예. 이제 그게 이제 확장성의 한계가 있다고 그래요. 좀 예. 창피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약간 거예요. 창피하다. 보수 지지자들 네. 중에 이제 예. 아니, 그렇게 진단하는 게 현 시점에서는 맞고요. 예. 이제 앞으로 또 대선 과정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살아나서 보수 혁신을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뭐 가망성 없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번에 저 정치 신인이든 뭐 아니면 저 대선 후보급이든 주목할 만한 정치인들 따로 눈여겨 보시는 정치인들이 있습니까? 글쎄요. 확 저는 드러나는 사람들이. 이 거물을 꺾으면서 이제 그 뭐 갑자기 그 혜성과 같이 나타나는 신인 예. 이런 사람들이 결국 유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그렇죠. 사람들이 그래서 예. 거물을 누가 쓰러뜨리느냐 이 부분도 좀 잘 봐야 될 겁니다. 저는 사실은 그렇게 딱 눈에 들어온 사람 별로 없었고요, 솔직히. 예.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오늘 임종석 실장을 좀 발견했어요. 오늘 이제 고민정 후보 선거 캠프에 가서 유세를 했는데 아, 그래요? 이분이 그 오래간만에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불출마를 선언했고 그랬죠? 당에서 무슨 선대위원장 호남이든 어디든 맡기려고 했을 때 그렇지 않겠다 음. 거부하면서 대중 접촉을 자제했거든요. 언론 네. 접촉도 자제하고 그래서 어떻게 나타났을까? 어떻게 나타날까? 무슨 메시지를 할까? 이게 되게 관심사였는데 예. 첫 번째 고민정 후보 쪽으로 딱 갔는데 이분 메시지가 딱 굉장히 뭐랄까 준비가 잘 돼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세훈 후보를 겨냥해서 뭐라고 했냐 콩밭 정치라고 표현했습니다. 콩밭? 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지역에 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네. 대선을 겨냥한 거지 당신이 그렇지. 진정으로 광진 발전을 위해서 뭐 오랫동안 있을 생각이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를 그렇게 딱 표현하는데 과거보다 메시지가 딱 들어오더라. 옛날보다는. 그래서 야 이분이 내공이 더 쌓였나? 이게 좀 광진 을 지역구민들한테는 아주 적확한 발언을 한 거네요. 그런 측면에서. 후보들 중에 지금 누가 괜찮은 사람인지는 좀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선거 결과 뚜껑이 열리면 이제 언론에서 이제 인터뷰하면서 이제 스타가 만들어지는 이 선거라는 게 사실 특히 총선이나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 선거를 통해서 어떤 필터를 통해서 이제 그 스타 정치인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사실 유승민 전 대표도 좀 아쉽죠. 사실 수도권에서 승부를 해서 그렇습니다. 뭔가 네, 더 승부를 성장하는 냈어야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하는데 이기든 예. 지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종인, 유승민 두 분이 이제 그 지원 유세를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전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그 기자들이 집중하는 게 과거보다는 뭐 좀 낮아진 것 같아요. 김종인 대표가 이렇게 미래통합당으로 간 게 어떤 득표에 영향이 있을까요? 그 정도의 급입니까? 저는 아직도? 4년 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그렇다고 손해 볼 일은 없죠. 손해볼 일은 손해는 아닌데 관심 크게, 자체가 별로. 크게 표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거는 뭐 지금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좀 인정을 하고요. 이제 정권 심판론에서 경제 심판론으로 이제 돌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아. 경제를 상징하니까. 그런데 뭐 그런 뭐 왜 그러냐면요.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 잘 보세요. 김종인 위원장이 나와서 한 얘기가
백조 얘기를 했어요. 백조. 백조 투입하자. 예. 근데 백조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했어. 그렇죠. 뭐 기업 뭐 경영자금 백조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 여러 얘기를 한 것들이 익숙한 얘기지 무슨 대단히 새로운 얘기 같은 느낌은 안 든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엉망이었다. 현 정권 3년 네네네네. 동안 이런 얘기 했고 전현직 대통령 만든 거에 대해 사과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박근혜 잘못 만들어서 문재인도 잘못 만들었어. 그럼 당신이 책임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미래통합당은 그러면 지지하면 미래통합당이 과거에 자유한국당의 전신인데 사실은 여러 세력은 모였기는 하지만 그렇죠. 주축은 거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미래통합당이 그러면 과거와 달라진 면이 있나? 황교안은 그러면 새로운 건가? 미래를 맡길 만한 인물인가? 이 부분에 대한 뭔가 확실한 느낌을 전달이 받아야 그래 김종인의 판단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일체감을 가질 텐데 지금 보수 측에서 좋아하는 분들 빼고 원래 좋아했던 분들 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와닿지 않은 그 거죠.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난 두 번의 대통령 잘못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럼 지금 황교안 대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약간 당황하면서 그냥 뭐 사람 착하고 괜찮을 것 같다고 그냥 뭐. 근데 이게 잘 보셔야 되는데요. 사윗감 고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게요. 저는 김종인 대표가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뭐 과거에 여러 가지 업적도 많고 뭐 정치 발전에 기여하신 것도 있고 한데 본인이 지난번에 대선 출마하려다 말았거든요. 예. 저는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2007년에 저 대선 출마하려다가 막판에 접었죠. 아. 이분 마음속에는 지금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이나 지금 대선 후보들이나 다 좀 이렇게 알로 보이는 알로 거죠. 부릅니다. 그런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 한다고?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니 저는 차라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평가받는 것이 정확히 드러났으면 제가 5% 나오기 힘든데. 제가 김종인 전 대표님을 제가 네.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나이도 많고 40년생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경륜도 있는 예.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그분 마음속에는 지금 대통령이나 현직 대통령들이나 대선 후보들이 예. 본인이 워낙 경색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알로 보이는 아니 그런 그리고 이게 권위적인 리더십이 네. 이제 안 통해요.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뭐 꼭 민정당 거쳐야 돼? 정치하려면? 아니 그리고 이제 좀 후진들한테 물려줘야지 언제적 진짜 좀 그렇습니다. 제가 이재호 고문하고 방송해 보니까 이재호 고문이 4살 어리다고 하더라고요. 예. 본인은 우리도 얘기하죠. 이재호 고문도 이게 요즘에 방송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예. 있지 않습니까? 예. 대선 나가시죠. 막 옆에서 얘기하고 아유 우리 후배들한테 양보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할 만큼 했으면 물러나야지. 그런 거 딱 선대위원장 맡으셔야죠. 왜 제안이 안 왔습니까? 거절했다.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하는데 훨씬 멋지더라고요. 근데 대선 출마하셨었잖아요. 이재호 전 의원. 그랬었어요? 한번 준비를 했죠. 언제? 나왔을 겁니다. 나온 것 1%가 안 됐을 겁니다 그때. 그 전에 또 이한동 전 그 국무총리 하셨던 예. 유명 정치인 그분도 대선 후보에 출마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은 초청 대상에 못 들고 예. 초청 외에 좀 군소 후보들하고 토론을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때 과거 정치 아는 이재호-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재호 마음이 아프다. 고문이 아마 늘 푸른 미래당인가? 늘 푸른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이게 참 조심하셔야 돼요. 누구나.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타시고 외롭다고 정치하면 아니. 정치를 뭘로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제 심리를 조금 이해해 줄 필요가 있대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가진 경륜과 예. 뭐 이런 김종인 것들. 위원장이 그 또 폄하된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손학규와 서청원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김종인 위원장이 등장한 시점에 공교롭게 손학규 당대표가 비례 2번 얘기가 나왔거든. 근데 나중에는 이제 14번을 옮겼습니다만 그리고 서청원 의원도 서청원도 2번. 우리공화당인가 자유공화당인가 2번.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너무 노욕 아니냐. 근데 이제 그걸 노욕으로 남들은 욕을 하지만 예. 본인들은 그 어떤 삶의 의욕. 그러니까 얼굴에 약간 산소호흡기 느낌인가요? 얼굴에 광채 아, 같은 게 안 저는 느껴지세요? 100% 진단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 성한종 삶의- 기자님의 네. 그런 생각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 지금 남이면 안 되고 행복하잖아요. 그런 무대에 서야 내가 살아있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김종인 대표 그 위원장께는 뭐 별 그 감정이 없는데 한강옥 위원장이 있잖아요. 네네네. 과거에.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 따라다니다가 모시다가
박근혜 무슨 동서화합 뭐 하면서 대통합위원장 대통합위원장 하다가 나중에 무슨 그 무슨 위원장 했어요. 네, 그 사무실에 한번 갔었는데 그리고 비서실장 네, 맞아요. 맞아요. 했습니다. 예. 그 아주 좋은 그 광화문에 있는 사무실에 한번 갔었는데 그분의 최측근이 제가 좀 좋은 취재는 아니었으니까 무슨 대통합위원장 뭐 네, 하고 뭐 그 그런 다음에 거 무슨 인권인가 뭐 비슷한 네, 거뭐 했는데 정부기구 뭐 예. 하나 들어갔죠. 예, 예. 아우 정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처음인데 한강옥 씨 같은 분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곱게 늙으셔야지 되는 아니 그러니까 거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나는 정말 우리 최경영 기자님도 장담 못해요. 아니 저는 정말 저런 거 싫어. 너무 싫어. 아니 우리 서로 각서를 써야 돼요. 예. 이 다음에 내가 이상한 짓을 하면 예. 내 다리 몽댕이를 분지르면 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아니 그래서 알몽데이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사람 마음이 손가락 자를게. 아니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 손가락을 아니 야구자도 아니고 손가락을 왜? 김종인 위원장이 미래통합당만을 위해서 선대위원장을 맡았느냐. 예. 그건 아닌. 그런 면도 뭐 없지 않아 있었겠죠. 하지만 본인을 위해서 아니 선대위원장.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는 본인을 위해서 선대위원장 맡은 아무튼, 측면도 예. 무시할 수 없다. 있죠. 아까 다 복합적인 저는 그게 겁니다.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겉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본인이 그렇게 믿지 않으면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못 살지.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욕망과 어떤 공적 가치가 예. 다 섞여 있는 거지. 그럼 그렇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뭐 순수한 뭐 아니 그건 없죠. 뭐 그런 거는 근데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선거판은 내 손 안에 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이 생각이 너무 확고하신 것 같아요. 뭐 실제로 네. 그런 측면이 좀 있었죠. 지난 대선 뭐 총선 때마다 가서 김종인 대표님 모시겠다고 뭐 해서 또 효험이 효험이 있었죠. 네. 승리의 부적. 그렇죠. 김종인 네. 대표가 있는 쪽에 승리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가 이제 마지막 시기가 아닐까. 이번에 이제 저도 그 약발이 어느 정도 가실지 궁금하네. 좀 궁금하기는 해요. 저는 한 번 더 하실 것 같긴 한데. 대선 다음 선거. 네, 대선 도전? 대선에서, 저는 이번에 총선에서 만약에 통합당이 어려워지면 네. 더 이상은 이제 김종인을 부르지 않을 겁니다. 아. 본인이 스스로 나간다는 건 뭐 말릴 수는 없을 거. 우리나라 예. 장수 국가가 맞아. 아 정말 장수국가죠. 예. 네. 근데 저는 이번 선거 치르고 나서 약간 한편으로 걱정되는 측면이 정의당이랑 민주당이랑 좀 앙금이 생길 것 같다. 과거와는 좀 총선 전과는 다를 것 같다. 단일화도 지금 뭐 다 물 건너갔잖아요, 사실. 아니 그 뭐 유시민 전 장관이 예. 그런 말씀하셨던데 정의당 내에 정의가 없다. 정의당이 왜 지지율이 하락했는지를 과학적 분석을 안 하는 것 같다. 저는 그 지적에 100% 동의합니다. 예. 왜냐하면 조국 문제 때문에 정의당이 휘청거린 게 아니거든요. 그때 일부 논란이 있었던 건 예. 사실이지만 예. 지지율만 놓고 보면 그때 이렇게 흔들린 게 아닙니다. 약간 빠졌을 정도였지 정의당의 지지율은 나름대로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 뒤에 결정적으로 빠진 것은 사실 연합정당의 논의 과정에서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독자 노선을 걸었는데 그 과정에서 정의당 당원 중에 탈당한 사람들도 꽤 있고요.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민주당도 지지하지만 정의당을 좋아하는 호감층들이 있습니다. 늘 그래서 전략 투표를 늘 정의당한테 표를 줬던 이게 20% 이상 있습니다. 항상 민주당 지지층 중에 그 이제 그 진보 사이트 층들 쪽에 중에 가면 상당수가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의당에 한번 초청돼서 의견을 내라 해서 예. 한두 달 전에 갔었습니다. 정의당 선거 전략 어떻게 짜는지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정의당을 좋아하는 호감층 이 사람들이 과거처럼 전략적 투표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거길 가로막는 요인이 도대체 뭐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진짜 바라는지 사람들이 좀 맞아요. 의문표를 붙이고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이나 어떤 문제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이번에 연합비례정당 이런 거 나왔는데 예를 들면 시민을 위하여 출발할 때 민주당이 7석 얘기하고 나머지 15석 이상은 정의당이 다 양보하겠다. 이런 거를 물밑에서 제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시민을 위하여 입장을 들어보면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예. 아무튼 정의당 쪽을 상당히 배려하려는 움직임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나 정의당에서는 그런 이해득실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가졌던 원칙, 독자 노선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길을 걸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당 지지층 간에 앙금이 좀 많이 생겼어요. 탄핵 발언도 좀 있었고요. 심상정 대표가 조금 오버해서 발언한 측면도 있고 뭐 실수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냉담해졌습니다. 민주당 지지자가. 그것 때문에 정의당이 어려운 거죠. 지금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그렇게 정의당한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이 선거법은 뭐 심상정이 만드는 거다. 그 비겁하게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 거대 민주당이 그 책임을 겨우 정의당한테 이제 떠밀고 물론 이제 다급하니까 예. 일당을 넘겨주게 생겼다.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 미래 정치에 대한 투자 차원에서 정의당에 정당 투표하던 사람들까지 다 그냥 땡겨와서 현찰을 지금 챙겨야 되는 다급한 처지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공격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정의당을 막 찍어 누른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유권자들이 정의당을 미워할까요? 최근에 정의당 지지율이 또 다시 좀 올라가고 예, 있어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조금, 예, 조금 그러니까 올랐습니다. 동정론을 받는 겁니다. 야, 예.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제 거대 양당 사이에 좀 끼어가지고 너무 찌그러진 거 아니야? 동정론. 또 이제 어쨌든 뭐 독자 노선에 대해서 뭐 그래, 뭐 투표를 안 하느니 그냥 정당 투표 가서 정의당 찍겠다. 심지어 제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도저히 그 자기네 지역구에 나온 후보를 못 찍겠대요. 여야가 너무 좀 엉망이라. 예. 근데 그건 가서 그냥 백지로 하고 정당 투표만 정의당 찍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못 이기는 지역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예. 연수을 아까 얘기했던 민경욱 예. 후보가 나서는 예. 이정미, 정의령, 민주당의 이정미, 정의령, 네. 이정미, 또 정의당의 전 대표죠. 이 지역 여론조사 보면 민경욱 후보가 앞서가잖아요. 그럼 단일화 변수가 있습니다. 또 창원 성산에 예. 있죠. 그 민주당 후보하고 여영구 후보하고 또 단일화 변수가 있는데 여영구 후보 쪽에서 제안을 뮤미트로 했다 이렇게 뭐 보도자료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그걸 촉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과거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렇게 앙금이 없을 때는 그런 지역들은 당연히 단일화해야 한다. 특히 창원 성산이 어떤 지역입니까? 그렇죠. 권영길 노회찬이 있었던 진보 정치 1번지라고 네. 불리우는 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는 차지한다. 또 민경욱 같은 후보도 굉장히 이제 말을 거칠게 하는 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직설적으로 예. 그래서 논란이 컸지 않습니까? 막말 논란이 늘 컸던 인물이기 때문에 위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과의 단일화를 반드시 한다? 과거처럼 그렇게 절실하게 요구하지 뜨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의원 지역인 고양갑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명순 후보가 있지만 지금 심상정 후보가 최근에 조금 좋은 조사 결과 발표됐죠. 여전히 문명순 후보하고 박빙이 하나 어떤 조사는 또 한국당 통합당 후보가 1위인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끝까지 가봐야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이번 선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그렇죠. 정의당의 성적표 그다음에 민주당의 성적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후에 과연 관계들이 어떻게 형성될지 국정을 협조해서 그건 할 겁니다. 그대로. 그렇죠? 예, 예. 지금 선거가 눈앞에 있다 보니까 약간 좀 해서 그렇죠. 감정적으로. 선거 끝나고 나면 어차피 개혁적인 입법을 할 때 뭐 같이 같은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저한테 뭐 저기 여러 의견들이 막 페북이나 이런 데서 뭐 메시지 보내오는데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 정의당에 대해서 범진보는 맞다. 예. 그분은 이제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근데 범여권은 아니다. 야당이죠. 정의당이 지금 여당은 아니고 범여권 야당이죠. 쓰지 않습니까? 예. 용어를 그럴 때 이제 예를 들면 범여권 할 때 정의당을 늘 기계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범여권은 자기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범진보는 맞지만 아니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정의당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네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는 그냥 문재인 정부 성공을 바라는 제 세력, 진보적인 정당 그리고 범여권 뭐 언론에서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네. 범여권 이런 시대 할때 저기다 끼어 넣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거죠. 우리 편은 아니다라는 느낌인가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 뭔가 이제 예. 확증 편향이 심해지다 보니까 우리하고 생각이 좀 다르면 저건 나쁜 놈이다 그냥 이렇게 버리는 그런 것 때문에 정의당이 좀 치이는 측면이 있죠.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돼서 아 벌써. 예 네. 유권자들에게 이것만은 좀 명심하고 투표를 하자 하시고 싶은 말씀. 예. 그리고 이제 아 제가요? 총선이 네.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네. 이렇게 세 분 모시면 또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네, 이제 저는 오늘 사실 그 PD님한테 여쭤봤어요. 예. 제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PD님이 한 10초 예. 정도 침묵을 지키시다가 예. 영화 얘기를 하는 건 어떨까요?라고 하셔서 제가 영화를 2편을 들고 왔거든요. 마지막으로 영화 근데, 이야기 하세요. 꺼내지도 못하고 집에 가는 건가라고 예.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정말 제목만 얘기할까요? 예. 아니 그래도 뭔가 의미는 전달해줘야죠. 아, 예. 웩도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웩도독? 웩도독. 꼬리가 개를 흔든다. 예. 라는 주식 시장에서도 영화인데. 많이 나오죠. 네.
로버트 드니로하고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한 영화인데요. 야, 재밌겠다. 명배우들. 예. 예. 근데 이건 이제 대통령 선거에 관한 얘기예요. 미국 대통령 재선 선거가 있기 11일 전에 예. 11일 전에 성추행 사건이 터집니다. 어. 네, 근데 이제 선거 전문가가 나오는데 그 양반이 로버트 드니로예요. 예. 근데 이분이 무슨 이상한 모자를 쓰고 나오는데 낚시꾼 모자를 쓰고 나와요. 예. 네, 그래서 이 11일 동안 이슈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려버릴 만한 이슈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성추행 사건이 아예 신문에 실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뭘 만들어내냐 그러면 내부자들이네, 내부자들. 그렇죠. 전쟁을 만들어내요. 전쟁을 실제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랑 한 걸로 할까요? 뭐 알바니아로 해. 알바니아는 왜요? 아무도 모르잖아. 거기가 어딘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디어가 어떻게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풍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영화인데요. 근데 지금 와서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낚시질은 지금 와서는 그렇게 먹힐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미디어가 너무 다양화됐고 세분화됐기 때문에 예. 먹힌다고요? 예, 채널에 하는 거 봐. 예, 먹힐 네.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검찰 개혁이랑 언론 개혁 이 두 개의 이슈가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시급한 건 언론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물론 검찰 개혁도 중요합니다만.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예. 이렇게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후보자를 밀어야 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생각이 리디렉션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 번쯤은 사실 젊은 친구들은 조금 성급한 결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총선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네, 총선에 크게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노년분들이 예. 유튜브를 보시고 이제 이 유튜브 시청 문화가 완전히 노년층으로 흡수가 됐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오히려 더 그래 내가 나서야겠다.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나라 내가 바로 잡아야겠다. 라는 심정으로 투표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애국심. 네, 그 애국심. 뭐 그게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이제 20대, 30대 남자분들이나 20, 30대 여성분들은 사실 투표 알아서 잘 하시거든요. 네. 20, 30대 남자분들 온라인에서 욕만 하지 마시고 투표를 좀 해보시는 건 어떨까? 네. 예. 저도 그 이어받아서 사실 저는 이번 선거의 투표일은 네, 4월 15일이 아니다. 그렇다. 4월 10일, 11일이다. 네. 사전 투표일이 실제 투표일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거리두기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는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줄을 많이 안 서도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투표일이 언제야라고 물으면 네.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이에요. 8시까지 투표하시면 됩니다. 어디로 가서 해야 되죠? 동사무소? 동사무소, 가까운 동사무소, 뭐 투표소는 여러 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 네. 집 근처에 가셔도 되고, 직장 근처에 가셔도 되고, 어디 놀러 갔다가 그 근처에 투표소 있으면 투표소 아무데나 가면 전국 어디서는 사전 투표 때는 다 가능합니다. 4월 10일, 11일.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네. 어. 자꾸 2주 남았다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언론에서. 금요일 토요일에 일주밖에 그러네. 안 남았어 이제. 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 총선이라는 게 국회의원 총선거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국민 대표를 뽑는 과정인 동시에 이제 여야 승패가 있다 보니까 재밌잖아요. 예. 전쟁. 예. 막 거인이 쓰러지고 피가 튀고 막 그러니까 짜릿짜릿하죠. 근데 그거 너무 즐기시면 안 돼요. 이게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자, 이 민주당 지지자하는 분들한테 제가 가끔 하는 질문인데 자, 좀 일당되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개혁 입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 삶이 달라져. 네, 아니 그 내 삶까지는 너무 거창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제안했던 그 뭐죠 투표 불성립으로 그때 깨졌던 개헌안 그 개헌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총선 전하고 별로 달라지는 거 없고요. 네, 또 네. 반대로 그러면 지금 야당이 국회의장 뭐 갖고 거기가 뭐 다수당이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이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그렇죠. 대통령 탄핵이 무슨 동네 강아지 이름인가요? 안 돼요, 그거. 그리고 이건 대선하고 총선하고 또 다른 거예요. 다음 대선까지 시간이 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총선 끝나고 나면 또 바로 먹고 사는 문제. 사실 지금 코로나19의 방역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죠.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정책 대안을 만들려면 여야가 손잡고 머리 싸매고 연구해서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해서 지금 여야 정치인들이 조금 덜 싸워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당사자들은 뭐 전쟁이니까 뭐 내가 국회의원 되냐 안 되냐 중요하죠. 근데 이걸 바라보는 우리 지지자들까지 너무 전쟁에 중독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차분하게 이렇게 해서 선거 이후를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더 보태면,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 심리는 늘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갖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FCI랑 포커스그룹 인터뷰 이런 것들을 몇 년간 쭉 해보면 견제와 균형 심리가 조금 약해졌어요. 뭐냐면 한쪽 확실히 밀자. 이 정서도 좀 커졌어요. 왜냐하면 식물국회를 너무 많이 봤거든. 국회 선진화법의 폐해를 많이 목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100석 넘어가는 정당이 예를 들면 1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협치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시각차가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국민들이 개혁에 대해서 뭘 요구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돼요. 절충을 늘 해야 하기 때문에 속도도 늘어지고. 그래서 저는 그게 민주당이 될지 아니면 통합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야당, 1당, 2당 어느 정당이 1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정당한테 좀 더 힘을 확실히 실어주는 게 낫다.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표를 많이 받은 그 정당이 책임하에 끌고 가야 한다. 그 맞는데요. 제가 토를 달아서 죄송한데 어떤 경우에도 2당이 100석 미만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네. 어떤 그래서 시뮬레이션으로도 유권자들이 어느 쪽으로 몰아주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건 정치인들이 총선 이후에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국정을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야가. 어차피 합의하고 타협해야 된다. 선진화법에 의하면 180석이 이제 기준이거든요. 3분의 2가. 뭐 200석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탄핵이라든가 뭐 개헌의 이슈이고요. 180석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180석을 앞서도 일당이 180석 얻기는 어렵죠. 그러나 예를 들면 협치가 가능한 그래도 좀 색깔이 비슷한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정의당이라든가 다른 유사 정당까지 합쳐서 180석 뭐 그게 꿈의 숫자이긴 합니다만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거든요. 통합당도 마찬가지고. 재밌네. 오늘 이야기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세 분 고맙고요. 한겨레 신문의 성한용 기자, 선임 기자, 그리고 윈지 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영 대표, 그리고 거의업다님. 거의업다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영의 이슈 도덕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